우리 여기서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계좌별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 까먹.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연말에 계속되는 연금의 Q&A 시리즈, 오늘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세요. 김학수님. 학수님. 3억 5천에서 10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억은 한 번에 빼도 5.5% 세금 계산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자, 지금 헷갈리신 건 뭐냐? 3.5억이 있습니다. 자, 수령을 할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요. 자, 먼저 10년 동안 1억 5천을 빼는 거죠. 이렇게 뽑고 나머지 11년 차에 2억을 한꺼번에 인출했을 때 어떤 과세가 되나요? 정답? 10년 수령한 후에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2억을 나머지를 한 번에 뽑겠다. 뽑아도 돼요, 안 돼요? 되기야 되겠죠. 16.5?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안 돼요. 왜냐? 16.5%를 내야 돼요. 왜 그런지를 보면, 자,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 3억 5천을 만드는 거는 지금 이 정도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모았을 때 10년 동안 1억 5천이라는 말은 1년 동안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한도를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금 안 떼는 한도. 그렇죠. 사적연금 수령 한도가 연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켜가지고 받겠다. 이걸 지켰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3.3에서 5.5만 떼니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요만큼을 열심히 10년 동안 받아도 여전히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나요? 10년 끝나고 나면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죠. 즉 이때는요, 한도가 두 개인데 계좌별 한도가 있잖아요. 계좌별 한도는 소멸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사적연금 한도 연 1,500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자, 이걸 넘으면 16.5. 16.5로 갑니다. 또는 종소세로 가죠. 자, 계좌별 소멸 한도, 우리 여기서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계좌별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 까먹. 가르쳐준 보람이 11 없네. 빼기 N만 생각나요. 연초 잔고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1 빼기 N 아니에요? 그죠? 수령 연차. 그 다음에 곱하기 0.9 아니다 0.91? 1점 뭐뭐뭐. 120%. 다 틀렸네. 1.2, 1.2. 그래서 여기 1억 넣고 첫 해에 1억을 1 넣으면 10으로 나누니까 1,000만 원이 되고 120 곱하니까 1200. 1200이 나오잖아요. 1년 차에. 1억 모아놓으면 첫 해 1200이 나오는 이 공식 계좌별 한도는 소멸이 되죠. 왜냐? 11을 넣으면 0이 되네 하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다 뽑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한도인 사적연금의 한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은 마음껏 못 뽑고요. 1,500 넘게 뽑으려면 16.5를 내고 받거나 아니면 종소세를 내야 되는데 종소세 세율이 낮다고 해도 어쨌든 그 사람마다 많이 다를 테니까 유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저 한도 맞춰서 계속 받아야 돼. 그렇죠. 나눠 받는 게 낫고, 만약에 자, 이 한도는 일단 없어졌으니까 저 한도대로 받는다면 종소세가 유리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16.5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받는 거는 가능하죠. 3천, 4천 이렇게 받아도 되긴 되겠죠. 하지만 2억을 다 받아버리면 저 다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절대적인 세금이 너무 많다. 근데 1,500의 차익만 16.5를 떼는 게 아니지 않아요? 2,000 받으면 500만 16.5를 떼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전액. 그러니까. 연금을 16.5% 떼고 받을 거면 연금을 왜? 그렇죠. 이럴 경우에 차라리 계좌를 쪼개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게, 잘 봐요.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렇죠. 모두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았고 수익금만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가정한 거잖아요. 이 돈이 거의 요 상태 다 그대로 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렇게 모았을 때 이렇게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에 아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받은 거거나 또는 여기에 매년 세액공제 이상의 돈을 넣어서 이 돈이 만들어진 거라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부담 이런 거는 완전 케바케가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심플하게 3.5억이 들어있는데 전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이라면 이런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3.5억에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들어있게 되면 그건 먼저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네.
아, 그러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3.5억에 섞여 있다면 초반에는 많이 뽑아도 되니까. 그렇죠. 전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없는 게 3.5억 원 중에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얼만큼 있는지를 아예 모르게 되니까. 근데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으면 마음껏 뽑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 돈들까지 계산하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3.5억 중에 한 5천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다 라고 한다면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뽑힐 때까지는 이런 부담이 없죠. 근데 저거를 연금 수령할 때쯤에 소득공제 뭐 어쩌고 저쩌고 연금 확인서? 그거를 떼면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때 확정시킬 수 있죠. 잘 기억하고 있군요. 그거 떼서 꼭 제출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와, 진짜 다 까먹었다. 기억 잘하는데 왜? 금방 기억 올라와요.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성용팍. 박성용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5세 이전의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도 인출을 하고 난 후에도 계좌를 유지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의 입금 및 계좌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혹시 계좌가 해지되는 건가 해서요. 아니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 않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 한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0원까지 뽑을 수 있어요. 계좌를 살려놓고 원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들, 수익금 부분들 16.5를 떼고 다 출금이 가능하다는 게 연금저축이 황금성이 높다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IRP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좌를. 그러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사실 0원까지 뽑히면 그 계좌가 큰 의미는 사실 없어지죠. 왜냐, 우리는 굳이 연금저축의 가입 연수를 쭉 가지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거를 해지를 안 했다고 해서 다 뽑아버려도 어차피 16.5는 다 뱉어내는 거예요. 해지할 때처럼. 그러면 연금저축의 가입 연수를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은가? 혜택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젊으신 분들 대부분 5년은 넘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메리트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일단 해지를 하지 않고 모두 출금이 되느냐? O입니다. 근데 그게 뭐 좋은 점이 있느냐?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연금저축에 넣어서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16.5를 떼는 거고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다시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저 지금 넣은 거 팔고 만약에 수익 났으면 그거에 16.5만 떼고 나머지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이니까 지금 이번에 넣은 거. 이번에 넣은 거 아직 안 받은 거지만 그거 출금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해지해야 돼요? 안 되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하고 16.5를 떼고 일단 내주고 이 돈은 16.5% 세액공제 안 받은 겁니다 라는 것을 내년에 증빙한 서류를 주면 또 그때 나머지를 내줍니다. 연금 이전해야겠다 그럼.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들 때문에 연금 이전이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결론 내보면 자, 연금을 몇 년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모았어요. 세액공제 전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수익금까지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돈이 급하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 뭐가 있나요? 연금담보대출.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서는 뽑을 수 있는 돈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연담. 이 칠판에 적으려니까 이게 손이 글자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연담을 받으면 돼요. 연담은 5천일 경우에 한도가 대략 한 3천만 원 나오고요. 60%인 거예요? 네, 대략 한 60%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증권사 입장에서 요거 제일 안 뽑히는 돈이에요. 제일 담보 가치가 세죠. 여기 안에서 해봤자 어차피 뭐 개별 주식 못 하잖아요. 뭔가 담보 터지거나 할 것도 없죠. ETF 담아봤자 그 움직임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 정도면 담보 가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주 높게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한번 받으면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갚죠? 이 한도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마통처럼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알죠? 필요할 때 받으면 마이너스가 생겨가지고 이자가 나가다가 갚으면 0이 되면서 이자가 안 나가요. 한도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받고 또 쓰고 갚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금에 많은 돈이 모여 있다면 급할 때는 일단 연금담보대출 많이 씁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톡톡톡 하면 바로 이거 나와요. 검증 절차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쓰라고 말씀드릴 정도죠. 왜냐면 돈이 진짜 급하다면 깰지 말고. 근데 금리가 낮은 건 어느 정도 낮은 거예요? 그래도 대략 왜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저 시점에서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는 쌌어요. 오.
그럼 약간 기준금리 약간 그 정도 언저리? 네, 그거 플러스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럼 낮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진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일단 대출 받으려고 하면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해보면 일단 금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연금저축에 이제 보통 억대의 돈들을 막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금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갚으면 될 거고. 근데 또 놀라운 건 이 연금담보대출은 안 하는 증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아요. 어찌 보면 약간 여신업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큰 증권사임에도 이걸 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알아봐야 되겠네. 자, 대출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급한 돈을 뽑았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면 또 되게 투자가 망가지잖아요. 그것보다 요거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요게 대출을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 급할 때 쓰기에는 요게 상당히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그런 대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거나 3천이면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그 다음 의사결정해야 되나요? 16.5. 그쵸.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출금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IRP는 안 되거든요, 이게. 연금저축은 돼요. 안 깨도 일부 출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출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전체. 0에서 100까지예요. 전액 출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100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라 볼 수 있는 해지잖아요, 해지. 해지하면 당연히 다 물어내고 전액 출금하는 거니까 이건 어찌 보면 해지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100인 거잖아요. 100을 다 해지하겠다. 자, 그러면 일부 출금했을 때의 장점이 있느냐? 말 그대로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세부담을 없이 출금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출금으로 만약에 내가 급한 돈을 끌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2순위로 쓰면 돼요. 근데 나 더 필요하다. 나 지금 모든 걸 끌어써야 된다. 그러면 해지를 하는 거랑 100% 출금하는 거랑 차이를 물으신 거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아, 그러네. 똑같네. 왜냐? 다 출금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세액공제 되고 똑같이 1,800만 원 한도 중에 잡아먹는 거예요. 자, 요거 해지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새로 만들었어요. 뉴. 똑같아요. 100만 넣어도. 세액공제 되는 거 똑같고 모두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요거는 연금 가입한 지 이제 6년 차, 요거는 1년 차인데 이게 연금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정리됐죠? 여기서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가지 유의사항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금 새로 열어도 예전 가지고 있는 거랑 사실상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계좌가 비었으니까. 근데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은 국외인 연금이라 부르거든요. 요거는 5년 수령이 가능한 연금이에요. 자, 이 연금은 계속 이어가야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깨서 새로 만들면 당연히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거고 지금 새로 만드는 모든 연금이 10년 수령입니다. 그러니 나는 꼭 얼마를 모아더라도 5년으로 받을 생각이었다 또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걸 지켜가야 돼요. 국외인 연금. 잔고를 0을 만들고 그냥 유지를 계속 해야 되겠네.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은. 네, 맞아요. 근데 5년짜리 연금이면은 장점이 있어요? 또 다른 장점? 딱히 없는데 5년 수령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매년 뽑을 수 있는 게 1,500 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공식이 다른가? 똑같아요. 개인 한도 있고 1,500 한도 있고 똑같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10년 수령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많이 모아서 5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소득 크레바스라는 걸 채운다고 했잖아요.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그 용도를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실제로 길게 받는 연금이 아니라 그런 걸 많이 염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니까 지금은 많이 모아서 쭉 쓰는 걸 생각하니까 약간 달라진 거죠. 10년 수령해도 이제 누가 10년 길어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공식이 분모가 11 빼기 n이었던 게 10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모가 11 빼기 6부터 시작을 해요. 그 6년 차로 치는 거네.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에서 분모가 조금 더 작아진다는 것은 내가 첫 해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계산이 될 뿐이지 기본적인 스킴이 다르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상식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 온 사람이 또는 물어보는 사람이 이 국외연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진짜 찾기 어려워요. 그거 간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 희귀한 거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질문 주세요. EH조님. EH조. 미국 배당 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모아서 연금 수령 시 월배당금만큼만 빼면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빠진다고 하면 원금이 빠지는 건지 궁금해요. 맞죠?
자, 배당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내가 그걸 뽑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출금 순서에 따라 뽑힙니다. 원금이 나가는 거죠. 우리 했던 컨텐츠라 이제 기억나죠, 저거는? 네. 그 다음 사이바로. 뭐라고요? 사이바로. 사이바로? 자, 사이바로님 55세 때 연금 개시해도 ETF를 매수 매도 가능한가요? 되는 증권사가 있고 안 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증권사는 그때 가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그동안엔 수요가 없었고 그동안엔 만기를 도래하는 연금 계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전산 개발을 다 해놓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증권사인데 저거 안 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기다린다. 언제까지? 55세 될 때 그때까지는 되겠지.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연금 이전. 이전 해야죠. 이전. 무조건 해야죠. 이전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나는 기다림보다는 확실한 곳으로 지금 이전한다. 자, 이건 이전하고 나면 55세 때 이만큼 모아놓은 돈 중에 요만큼이 연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돈은 뭐 할 수 있다? 투자. ETF 투자할 수 있다. 자, 됐죠? 근데 이 괄호에서 연금 개시 후 매달 배당이 1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이라는데, 배당이 매달 나오는 상황에서 연금 개시를, 근데 이거 상관없잖아요. 연금 개시를 하더라도 배당은 ETF 매수해 놓은 거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거는 그냥 수익금으로 제일 나중에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대로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뭐냐면, 자, 입금이 안 돼요. 아, 개시를 하건 이후에. 개시한 연금 계좌는 입금은 안 됩니다. 새로 입금해가지고 세액 공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 동안 ETF 투자 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이게 다 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거 월배당 ETF 해놓고 그만큼만 받으면 연금 유지? 유지. 이거 뭐라 부르죠? 제가 맨날 부르는? 4%를. 뭐라고요? 뭐라고? 저 뭔데요? 마르지 않는 셈. 4%를 룰 아니야? 그건 뭐예요? 4%만 뺏었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아, 왜요? 아니요? 하프롤로 이렇게. 하프롤로. 그래서 나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4%를 맞아요. 4%를. 근데 우리 사는 미래는 한 5%를 정도 생각해 봅시다. 예전처럼 저금리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자, 5%를 반영해 봐요.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 했죠? 자,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들어야 되고 얼만큼 퍼먹을 수 있느냐? 5%. 5% 정도 퍼먹어도 이거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4% 룰일 때 자기 삶의 수준을 좀 더 올리고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보태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한 요 정도까지 해도 조금씩 줄어들면 내 노후 정도는 충분히 커버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7%를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히 그런 얘기 하죠. 10억에 4%를 하면 월 300이거든요. 근데 7억에 5% 정도 하게 되면 월 30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모아서 5%를 가정한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7억 원 정도를 모은다면 월 300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물가 오르면 거기 맞게 걔도 올라줄 거고요. 네, 이거 찾아서 이전하세요. 이게 증권사 전산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질문 있는데요. 네. 연금 개시하면 운용이 안 되는 그 계좌는 그러면 개시하는 시점에 다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맞고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큰 목돈이 그 상태로 그러니까요. 너무 비합리적이다. 수천만 원일 텐데 최소. 이전해야죠. 근데 그 시점에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IRP는 ETF로 바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왜 연금저축은 안 돼요? 연금저축은 아직 안 되고요. IRP가 빨리 가지는 이유는, 자, 봅시다. 그 IRP랑 연금저축이랑 부서가 다르다 그랬나?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너무 유사할 뿐이지 그 둘은 너무 다른 친구들이라 섞일 수는 없고, 일단 IRP 한번 볼게요. IRP는 퇴직연금이죠. 자, 퇴직연금 중에 규모로 보면 DB가 제일 커요. DB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DC도 진짜 많이 커져가지고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잔고를 보면 여전히 IRP는 요만해요.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인 내 몫이 이만큼 있겠죠? 그러다 퇴사하면 여기 넣어줄 거고, 또 DC인 회사에 다니면 DC로 내가 그동안 불렸던 돈이 이만큼이 내 몫으로 있을 거고, 그거를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너무 큰 돈이에요. 연금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큰 돈이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 전체가 IRP로 들어가게 되는데, DB는 그래도 괜찮아요. 현금으로 넘어올 테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내 퇴직금 5억 원을 ETF 포트로 짜놨어요. 퇴직할 때 다 팔아야 돼.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실물이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금저축에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옮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옮기고 싶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요거는 옮길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열심히 해가지고 불려놨고 포트도 다 짜놓고 다 해놨는데 퇴사할 때 이거 꼭 받아야 되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돈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 받을 때 이게 너무 큰 운용의 중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해됐다. 자, 연금계좌 지금부터 열심히 모았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7억을 모았어요. 그거 옮길 필요 딱히 없어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옮길 필요는. 근데 요거는 열심히 회사 다녀가지고 5억 모았어요. 이 무조건 받았잖아요. 근데 다 팔아야 되잖아요. 손실 난 거 팔기 싫고 수익 난 것도 팔면 끊길 것 같고 묘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 IRP로 보낼 때 가지고 있던 그거 그대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이 좀 다르다. 저거는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세팅이고 연금저축은 사실 나의 필요로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니까. 근데 얘도 되니까 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자,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DC에서 IRP로 온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던 투자를 이어서 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 말씀해주신 연저에서 연저, 자,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올까요? 아, 예금? 네, 은행이랑 보험. 네, 보험에서 오잖아요. 아, 그래서 굳이 ETF를 그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이미 ETF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증권사로 오죠. 아, 그래서 어차피 저기는 다 팔고 넘어와야 되니까. 현금으로 와야만 해요.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연금 이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채널 구독자밖에 없어요. 맞아. 이벤트. 내가 지금 필요하네. 상품권 받으려고 옮겨 다니는 그런 그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연금 유목민. 그 사람들은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인 거고, 많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에 있는 전체 160조 원 중에 여기 증권세 한 20조 있고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요거는 실물 이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증권사로 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다 해. 자기가 다 현금화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해요. 그러니까 불만 나올 게 없죠. 되게 연금 시장의 이 생태계를 좀 이해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죠. 있으면 있는 이유가 있고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어.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해보니 그러네? 오, 명언이다. 자, 또 연금 이전 이벤트 중에 IRP는요 법적으로 3만 원. 3만 원이 끝입니다. 몇 억을 넘겨도 3만 원이 끝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파인 광고 나온 거 봤죠? 연금저축은 200만 원까지 줘요. 더 줄 수도 있겠죠, 사실. 이 연금 유목민은요 매년 해도 돼요. 매년 하면 수십만 원씩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저로 모아야 돼요. 연저로 모읍시다. 자, 질문. 김회인님. 김회인요? 왜 성이 두 개예요? 김회인님이 아니실까요? 네, 김회인님. 세금 공제 안 받았다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별도 증빙 서류 필요 없나요? 국민연금은 개인이 서류 구비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전산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세액공제 받을 때 누락 안 되는지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증권사에 있는 전산들, 증권사가 잘 정리해서 국세청에 깨끗하게 넘겨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요, 누락을 제가 한 번인가 봤어요. 있긴 있구나.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 받고 그 외에는 내가 연금 계좌 틀고 1년 동안 열심히 부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거기 떠요. 대부분 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증권사에 문의해가지고 왜 이거 국세청이 제 거 안 들어갔나요? 라고 하게 되면 뭐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너무 가능성이 낮은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드문 경우예요? 진짜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락이 와가지고 요거 반영 안 됐다라고 물어보면 됐는데 못 보신 걸 거예요. 연말정산 끝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냥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도 저번에 그러길래 진짜네?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됐나요? 네. 끝. 오늘 그러면 상품으로 책 하나 드려야죠. 자, 책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 하나 합시다. 자, 가장 기본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 기본서 말고 경제에 대한 기본서입니다. 경제. 그분이시구나. 손희애님. 얼마 전에 왔다 하셨는데요. 경제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성장, 환율, 물가, 실업. 엄청 큰 세계관이잖아요. 이런 거 어렵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입문용 책 괜찮습니다. 자, 누구 드릴죠? 박성용님. 중도인출. 중도인출하면서 대출 얘기하고 했나? 연금담보대출? 중도인출 할까요? 중도인출 합시다. 성용팍님. 성용팍님. 와. 본인이 만약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면 선물해 주시면 되겠죠?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연금 Q&A 마쳐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금 시리즈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조금 더 바짝 연금 시리즈를 찍어서 올릴 건데요. 거기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따로 Q&A 영상 찍을 거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투자가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요 슈카코믹스에서 라이브 하는데 그 니니 분이 바꾸미 TV 막 얘기하더라고요. 초대하면 안 돼요? 니니님? 니니님 연락 주세요. 너무 좋죠. 근데 보내주시려나? 가까우니까 내일 만나요. 내일 강남역에서 12시에. 박보미 TV